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삼인 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팟짱이 시즌3를 기획하면서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인데요. 희망 스크럼 또는 문안박 연대라는 이름으로 대선 후보 출마 예상자들의 연대를 주문하는 시각이 야권 안에 존재하죠. 실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팟짱이 세 분의 정치인을 모시고 그 해법을 매주 찾아볼까 합니다. 연대의 길찾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정치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황희 새정치민주연합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짧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이 처음이라서 당황했어. 계속 그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대신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뭐야, 허락은 받고 나와야지. 예. 지금 국정감사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요? 국정감사 이번에 끝나니까 그렇구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전화번호는 있죠? 네, 전화번호. 네. 그게 아니라 그리고 희망 스크럼 이 표현은 앞으로 좀 쓰지 말아주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알았어요. 안 대표께서 처음부터 바로 태클 들어오네. 예, 아주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싫어하는구나. 예. 네. 사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 입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탤런트 아닙니다. DJ 빌이나. 네? 뭐 화장하고 오셨어요 오늘? 첫 방송이라서. 저는 이게 얼굴이 나오는 건 줄 알고 왔더니 얼굴은 안 나오네요.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 이거 실력이 탄로나네. 그 세 분 제가 그 언론에는요 주로 그 잠룡 측근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측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네. 그 문재인 대표하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 이러는 쪽보다는 네. 선거라는 좀 특수한 상황들, 네. 가령 뭐 대선이라든가 네. 전대라든가 이럴 때 이제 제가 꼭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특수 용역 이제 이런 거 받을 때 네. 특수 용역 측근, 전문 측근 뭐 이 정도. 이게 지금 측근이냐고. 그러니까 특수 용역 측근이니까 당연히 측근이죠. 그렇구나. 가로 열고 특수 용역, 가로 닫고 도대체 무슨 특수 영역이?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별로 특징은 없어 보여요. 네. 자, 여하튼 그 세 분 도대체 어떤 관계로 이 자리에 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팟짱 애청자들께서는 어디서 온 물건들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내력을 이번에는 서양호 부실장님, 실장님이죠. 서실 얘기해 주세요. 부소장님이구나. 네, 지금 막 헷갈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이고요. 네. 저는 뭐 그 안철수 대표하고는 작년에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재보선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네. 그 대표직 물러나고 제야에 은둔하고 계실 때 작년 8월이죠. 네. 얼마 후에 정치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선에 네. 정치에서 복귀하려고 하는데 강호에서 그 선수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도봉산 등반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고 안철수 대표한테.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저희 노원 사무실에서 네. 안철수 정책 카페라고 하는 다른 지역구 사무실하고 다르더라고 진짜. 네.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예요? 카페인데 그래서 지역 당원들이 안 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도움을 청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확하게 8월 그 국정원 특위위원장 하실 때까지 상근 정무특보로 일을 도와드리다가 네. 지금은 뭐 세월이 하수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독립적인 활동을 좀 하면서 밖에서 상근은 하지 않지만 네.
안철수 대표를 돕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직 측근이네요, 그죠?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측근. 네. 네. 사실 돈 받고 하면 정규직은 정규직이죠.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럼 네. 뭐예요? 고용된 사람인가? 그렇죠. 네. 그 월급 받고 하는 거고 진정한 측근은 돈을 안 받습니다. 정규직 측근. 자, 그러면 그 권오중 수석도 정규직 아니에요? 정규직이죠. 네. 박원순 시장은 저 측근이란 말 싫어하십니다. 헬퍼, 뭐 도우미, 조력자. 박원순다워. 야. 예, 원래 참여연대 헬퍼. 같은 그 시민사회 조직에서 네. 간사 아니면 뭐 대표 간사 정도니까 예. 측근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아, 어차피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날 때가 이제 2011년도 보궐선거 네. 때 선거를 하려 들어갔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제 결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참여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한 5년 했었어요. 예. 행정관으로. 그래서 좀 더 네거티브 이런 부분 상황 쪽을 좀 담당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네, 네. 박원순님은 한번 서울시장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네. 결합을 했다가 실제로는 뭐 네거티브보다는 수행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선거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네. 저희가 좀 그렇게 결합을 하고 처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당선되고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고 1년 뒤에는 이제 정무수석으로 이제 의회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네. 맡는 역할들을 하고 작년 재선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 각자 인연은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고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어찌됐든 권헬퍼, 황특수, 서정규. 서정규 진짜 이름 같다. 서정규 씨. 예, 제 이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 보니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직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하셨고요. 예. 또 하나는 세 분 공이 87학번이세요. 그죠? 어찌됐든 그 세 분 모두 같이 계셨어요. 그 청와대 행정관을 몇 년 차, 뭐 연차가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처음 인수위 때부터 들어가서 인수위 때. 예, 그 대통령 나오실 때 나왔죠. 5년을 꼬박 하고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 헬퍼를 예. 하셨군요. 직접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네. 그 선대위에 네. 그 전략기획위원회에 메시지 담당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국회 보좌관 출신인데 네. 파견 누구 나와 있었죠. 보좌관이셨어요? 당시 김희선 의원 김희선 의원. 예. 예.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 아줌마. 예, 네. 그렇죠. 재야운동하셨던 네. 분이어서 제가 그 당시 거주지가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나온 동대문구에 오래 동대문. 살았기 때문에 네. 동대문구에 출마하신다 그래서 도봉구 사는 사람은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동대문 사는 사람은 김희선 의원, 관악에 사는 사람은 이해찬 의원 이런 식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찢어져서 운동권 도왔구나. 재야 선배들을 국회의원 도왔죠. 출마할 때 자원봉사 도우면 인연이 돼서 김희선 의원을 돕고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운동권들은 대통령 경선에서 김근태 의장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뭐 국회 보좌관 모임 나가면 저 혼자 노무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김희선 의원이 너는 나보다 노무현 더 좋아하니 그 선대위에 파견 가라. 그래서 선대위 파견 갔다가 네. 거기서 인연이 돼서 인수위 통해서 그 청와대 가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강철 수석을 네네. 모시다가 이강철 수석이 그 지게로 태백산을 옮기겠다. 대구 나가겠다. 네. 그 우리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대구 출마하신다 그러는데 네. 이제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갔구나. 할 수 없이 그냥 의리 있는 척 여러분을 따라갔다가 모셨어. 예? 정규직 실세는 실세네. 지금 보니까 그 거명되는 분들이 예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이분한테 좀 진실 규명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요. 네. 사실 저는 한 많은 20년 됐어요. 정당에 들어온 지. 저는 정당에요? 이제 네. 정당에서 새정치국민의 저는 공채 일기입니다. 오, 시작해서 새정치국민의 공채. 사실 김대중 그 대통령 동기들이 정치권 동기들이 대부분 동기들이 지금 보면 배출당했죠. 뭐 천정배 의원, 정세균 대표, 정세균. 정동영 전 대표 다 이제 15대 국회의원들이 다 저희 동기들이고. 동기라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기들. 동기들은 다 이렇게 대선에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또 후배들도 많이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시는데 어떻게 저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출마 경력으로. 네, 예. 대선 무출마. 근데 진짜 동기들이 쟁쟁하네요. 정세균. 지금 또 혁신 대상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말을 좀 말을 잘못하시네. 저는 뭐 이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았으니까. 예. 예. 황희 전 부대변인은 네. 그래서
당의 공채 출신으로서 당에 추천돼서 참여정부 인수위에 왔다가 참여정부 참여하게 됐죠. 네. 자, 여하튼 저희 세 분 모시고 앞으로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을 이어갈 텐데요. 좀 첫 방송이라 약간 어수선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살짝 예감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상당한 실수도 있을 것 같고 정보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하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분 공이 좀 어떻게 통화를 해보셨어요?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 아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나오셨다 그러고 이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반응이든가요? 저는 직접 통화는 못했고요. 오히려 여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는 나왔으니까. 측근이 아닌 것 같은데. 추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특수 영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표실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를 통해서 네. 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흘릴 수 있는 것도 흘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복심. 복심 이렇게 가면 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해요. 문재인 예, 대표의 복심. 앞으로 번호는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표. 그럼요. 전화하면 받으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화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왜냐면은 자신이 없어. 다이얼을 못. 왜냐면 이게 자주 이렇게 뵙기 때문에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는 사이. 예, 그렇군요. 권수석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전화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박 시장님은 서로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메일을 좋아하시죠. 메일. 무차별적인 메일을 보내주는 걸 좋아하시고 네. 꼼꼼히 잘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존 나와서도 그럼요. 네. 네. 제가 시장에 제안할 거 있으면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네. 이런 관계고 실제 이것 때문에 네. 실제 측근들 현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네. 얘기는 해놨죠. 그래요?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핵심 당사자들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 측하고는 이제 얘기가 됐다. 문안박에 박원순을 대리해서 내가 출연해서 박원순의 복심으로 이메일로 이메일 복심 이메일 복심 이메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구나. 안철수 대표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으니 안 대표가 또 기자회견하는 거 아닙니까? 서영원 씨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안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변했습니까? 아니 지금 전북에서 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참여정부 때 우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서 그렇죠. 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국정감사 복지위 보건복지수석으로 가 계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종합국정감사 하면 국감이 끝나면 네.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네. 내일이 아마 현장 시찰 국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 빨리 마치시고 서울에 계신다고 하니까 내일 찾아뵙고 네. 근황도 얘기 좀 하고 추석 이후에 한번 보자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를 한번 받아요? 네, 받으시죠. 받으시고 주로 그분도 바이버를 좋아하십니다. 바이버. 예, 그래서 바이버로 주로 많은 대화를 하고 바이버 중에서 특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답변을 하시는 취사 선택을 잘 하시고요. 아직도 대선 때 쓰시던 바이버를 그대로. 네, 이거는 이렇게 보안보다는 습관이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바이버를, 또 박원순 시장은 이메일을, 문재인 대표는 주로 이제 회의를. 회의를. 네. 오프라인 회의를. 네. 이게 근데 실제 우리 네. 우리 서 실장님 안 전 대표 최측근으로 활약했을 때 네. 가장 이렇게 정무적 스탠스가 좋으셨다. 안 전 대표가 그런 평가 많이 받아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우리 문 대표님 입장이겠죠, 그거는. 네,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정치부 거. 기자 처음 들어보는데 그 얘기를.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시기를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 우정 편침합시다. 네. 아주 좋았어. 이제 권수석이야 비서실장하고 정무특보 했으니까 누가 봐도 측근은 맞고. 네, 그렇군요. 자, 여하튼 세 분의 복심으로서 세 분이 미묘한 위치에 설 때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안철수라면, 내가 박원순이라면, 내가 문재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안철수 화이팅. 구호 나가는 거예요. 구호. 안철수 화이팅 나왔어요. 박원순? 저는 잘못 말은 삐해 주십시오. 뭐예요? 박원순 삐? 박원순 시장님은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박원순 삐. 자, 문재인 대표. 아니 저희도 지금 대표라서 제가 그러면 또 너무 주변에서 나댄다고 하니까 문재인 짱. 소심하게. 소심하게. 그렇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본격적인 버라이어티 정치 토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간의 부산 합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야 공이 지금 내분이 상당히 심한데요. 우선 지금 20대 총선 룰 관련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이거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은 뭐 조용해요. 박 시장님이야 워낙 뭐 행정 쪽에 계시니까 말씀하실 수 없지만 안철수 대표는 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게 성품이 온화하시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고 약간 좀 스타일이 저기 같지 않아요? 앙드레 김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네. 통해서 이렇게 좀 쓰리쿠션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돌려막기 인사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안심공천제 이런 거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는 문재인 대표한테 하셨는데 네. 지금은 뭐 그 당 내분이 그 메시지가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 그 축에 문재인 대표가 또 그 김무성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표와 전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시지 그 다른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특별한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센 놈하고 싸우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야당 내부는 요즘은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안철수 대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야당에서 싸우다가 그렇지 않나요? 그 뭐 야당 내에서 싸움이라기보다도 네. 그렇죠. 그 안철수 다움을 좀 잃어버린. 기본적으로 뭐 오늘 뭐 리얼미터에서 주간 집계 해놓은 거 보면 네. 결국은 김무성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우위를 점하니까 네. 박 대통령만 인기도 쭉 오르고 나머지 3명은 뚝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역시 1인자하고 싸운다는 거는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긴 하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총선은 미래 권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총선 룰을 세팅하는 것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고 사실 20대 총선에 그분이 뛰어들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룰에 과하게 끼어들 이유도 없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저는 궁금해요.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이 지나면 한 2년 남짓 남는 거잖아요. 정권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레임덕이라는 것은 2차에 걸쳐서 오죠. 네. 1차로 정치권 레임덕이 오는 거고 2차로 이제 행정부 레임덕이 오는데 정치권 레임덕은 더 이상 대통령 가지고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천도 뭐 저 사람한테 기대서는 뭐 내가 받을 게 없다. 이럴 때 이제 여지없이 이제 정치권 레임덕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기 한 1년 남짓 놔두고 이제 인사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네. 행정부 이맘때쯤부터는 이제 가령 이제 청와대에 있던 일반직 공직자들도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있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불안감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년 전부터 2차 행정부 레임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레임덕을 특히 정치권에서 오는 레임덕을 조기에 지금 뭐 친박 의원이라봤자 한 30명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제가 좀 길긴 한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얘기했어. 김무성 대표 황당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시키는데 이랬는데 이러지? 박근혜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 여기에 또 이제 기자들이 해석까지 담아서 예,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겠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때 써준 거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철학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분이 아이고,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그 기억 워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네. 그게 참 그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상 할 요즘 네. 뭐 정가에서 의혹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런 스탠스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뭔가 더 후사를 도모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영역의 지속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 30명밖에 안 되는 친박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의 자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특정 지역 정도는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구, 이런 경북?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라도 사실 안 부딪힐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총선 영역이 당의 영역이라고 해도 네. 대통령으로서는 하늘의 해가 두릴 수 없듯이 자기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셨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공통점을 좀 보면 네. 두 분 다 그 적극적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당원이기 때문에 그 대선이나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셨죠. 대통령께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예. 하셨다가 네. 그 결국 선택을 탄핵의 네. 역풍이 불기도 네. 했지만 했던 것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개입하는 거는 그 국정 운영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보다 기질적 특성이 아닐까. 나 박근혜야 왜 이래 그러면서 정치나 선거에서는 본인이 이 판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선거의 하는 여왕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전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그 여당 내에서 뚜렷한 구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서서 판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질적 특성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 납득이 안 가죠. 여야 대표와 네. 합의해서 예. 그리고 여론이라든가 국민 여론도 대통령 국정에 좀 충실해서 잘하기 바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네. 그 국무회의에서 그 누구야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고. 국민 심판해 달라고 네. 한 배반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다던가 이번에도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네. 모 수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나머지 수석들이 모르는 네. 대통령의 복심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 입을 빌려서 한 얘기는 꼭 대통령의 이야기인 거고 시차도 적응 안 되는 시간에 새벽에 그 얘기 지침을 내려서 그 수석이 바로 나와서 민경욱 대변인이 뭐 특별한 얘기 없을 거라고 한 시간 3시간 후에 바로 무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번 지르는 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후반기 안정적인 관리보다는 뭐 참지 못하는 정치는 내가 주인공이야 나 박근혜야 뭐 이런 기질적 특징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총재야. 그렇죠 옛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떠도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친박계라고 분류가 됐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주장한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것들은 실제로 위협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외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내보내서 대통령 만들고 총리는 뭐 친박계 아무나 하고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청정을 하려고 한다 천년만년 뭐 이런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의도 안에 돌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실제 뭐 그런 의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조금 거기랑 동떨어져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권력도 국민이 뽑고 의회 권력도 국민이 뽑고 이게 이제 그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가 많잖아요. 네. 두 양쪽의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이제 충돌할 경우 그다음에 이제 실제 방금 이런 것처럼 정권이 한 2년 남았는데 뭐 레임덕이 와가지고 못한다든가 사실상 한 3년짜리 정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뭐 현 대통령의 의도와 이런 걸 또 무관하게 실제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네. 그런 한계들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보면 사실 그 12월 19일 날이 선거잖아요. 네. 12월 19일 전까지 아무도 5년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디자인할지 걱정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 다 이제 뻥인 공약만 그냥 드립다 꺼내는 거고 인수위 기간도 사실 짧아요. 2달도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인수위의 주요 미션은 정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2달 안 되게 해가지고 어째 행정조직 개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한계 그리고 또 그 황희전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심정으로 자꾸 대변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예? 문재인 대표를 대변해 주세요. 여하튼 그 이현지 정부대 얘기는 네.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스케치, 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안정적 국정을 후임을 어떻게 관리할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현재 권력과 그 차기의 권력은 미래 권력과 의해서 결정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입장에서 현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이념 집정부제로 권력을 나눈다? 네.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따라서 저는 뭐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살아있는 한 대권 네. 주자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네. 이원 집정부제 쉽지 않을 건데 이것은 결국은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들인 잠룡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여론이 어느 편을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향배가 나는 것이지 어떤 누가 더 그럴듯한 그림을 잘 그리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년 단임 대통령이 미래 헌정 체제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계몽군주가 돼가는 거. 왜냐하면 최고의 어떤 정보와 그 사람들의 그 내용과 뭐 정책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네.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정치 체제도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총선도 이렇게 사람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네. 그건 예전에 사실 뭐 솔직하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중반 이후는 뭐 이렇게 정치 철학 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학 교과서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집행전을 설치하셨잖아요. 집행전이요? 예, 정무수석실을 갖다가 네.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 기능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그런 연구 고민들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주로 자료를 집행전이 분석하고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정무팀이었죠. 정무팀. 예. 저 정태호 관악에 출마하셨던 정태호 위원장 팀장이었고 1인 권력 체제에서는 그런 유혹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뭐 CEO들 해보면 한 3달만 해보면 다 꿰뚫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근데 그런 경향이 어쨌든 생기죠. 뭐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뭐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유혹 정도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천 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공천 룰에 개입을 하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저 대표의 개인 행위들을 좀 네. 제어한다는 측면이고 네. 그래서 내 영향권 아래에서 대표 당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어떤 공천 룰을 하라는 이런 신호는 아닐 거예요. 그 뭐 윤상현 의원도 전략공천 반대한 적 없대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러운 건 있는 거죠. 근데 긍정적 어쨌거나, 측면은 예. 뭐 권력자 대통령도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네. 자기 의사를 좀 필요하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원 유세도 다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까지는 용인해야 되는 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그런 성숙된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그런 그 특정 정당, 자기 소속된 정당이긴 하지만 그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바꿔하면 바꿔지고 네. 정당 공천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합의하고 합의되는 의회 정치의 질서를 대통령 한마디로 다시 원인 모여시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뭐 여야 대표하고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조차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 거 그랬었죠. 개입할 때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든 무송대장이든 참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서 그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의 그 권위를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새누리당이요 투쟁하라. 야당에 투쟁하라.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문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랑 협의할 수 있겠어요? 허락받고 와 이래야지. 실제로 뭐 저희가 영수회담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취재를 식으로 해야지. 해보면요. 새누리당 의원들 협상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 협상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 중요한 고지에 다다라 가지고 사인을 할 상황이 딱 되면 잠깐만 스탑 딱 걸고 나가서 전화를 해요. 그다음에 전화하고 온 다음에
아 죄송한데 그렇게 안 되겠다. 이게 사인 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수인 거죠. 협상 파트너로 나오는 사람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당 안에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표도 스탠스가 네. 사실은 어느 정치 시간에서 봐도 여야 영수회담 그러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하는 거지 네. 여당 대표끼리 만나서 뭘 결정하고 이런 거는 좀 레벨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뭐 부산에서 김문 합의해 준 거는 사실 중학교 선배한테 선물 하나 드린 거죠 그냥. 아 그래요? 그죠? 중학교 선배한테 선물 하나 드린 거죠. 그런 차원 예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저는 더 이제 야당 대표는 네. 대통령하고의 소통들을 더 과감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양보나 이런 것도 얻어내는 전략들이 더 주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박원순 시장 쪽에서 태클 들어왔어요. 네. 빨리 이제 공격하셔야 돼.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희는 네. 그 여론조사 하면 지지율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또 현재 대표기 때문에 그 일일이 대응했다가 또 측근들이 또 나댄다고 할까봐 말은 못하는데요. 근데 사실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 국민 경선제는 완전 국민 경선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제가 보면 바늘과 실과 같은 사이다. 네. 완전 국민 경선제 하나만 가지고는 또 뭐 정당 정치가 또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랑 같이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같이 근데 추진하자라고 세트로 이번에 했을 묶었어야 때. 되는데 네. 그날 그 928 합의 내용을 보면 세트 내용에서 한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는 여야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실제 의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은 완강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부정하다가 네. 그럼 의제 올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감을 가지고 서로 합의한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뭔가 좀 주고받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협상에서 말이죠. 중학교 선배한테 선물 하나 드렸으면 자기도 선물 하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선물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쪽에. 후배가 그냥 명절이니까 하나 위로 드린 거죠. 꼭 뭐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같은 뭐 문안받기를 왜 그래? 그게 무슨 뭐 새누리당 그 출신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출신인가 왜 저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표보다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더 절박한 입장이었고 마약 그래서 사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런 면도 있어서 있고. 대표끼리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준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을 얘기했더라도 발표는 두리뭉실하게 하고 어떤 그 특별 기구를 하나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아니, 오히려 공세를 안 당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실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의 일환이 그 안심번호가 통과됐을 때 여야 합의돼서 통과됐을 때 100% 국민 경선을 하는 게 혁신위 원안이에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됐을 때 3대 7로 네. 당원 3, 권리당원 3, 일반 국민 7 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가 고민하고 결과를 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과 빨리 이걸 합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좀.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 아니겠어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 20대 총선에서 그 제도가 관철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인 면에서는 중요한데 네.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로 안 와닿고 그리고 정치 현안으로 보면 김무성과 문재인 대표 두 사람이 처한 위치가 아주 흡사해요.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을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온전하게 독립해서 치를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후보로 가서 이미지 좋게 해서 그 후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우위에 서서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표를 맡는 것은 리더십을 보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 뭐 대통령 후보만 했지 뭐 실제 위기 해결 능력이라든가 당을 뭘 알아? 해봐. 그래서 맡으시게 된 건데 그 맡게 되면서 그 현재 혁신위의 안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당내 중진 계파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존의 세력들과 그 대결해서 이번 총선을 문재인 대표 주도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이 중진 계파 수장들에 의해서 주도하는 총선이 될 것인가 문재인 대표 또한 그 김무성 대표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옛말에 궁화문 통하고 과부사정 호reb이 간다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분이 부산에 만남이 있었던 거지. 이게 단순하게 김무성 대표가 어려울 때 그 문재인 대표 하나 도와줬다.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김무성이 한번 도와줘라. 뭐 이런 흥정의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거래는 아니었다. 네네. 아마 이번 총선을 누구의 주도로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도성에 대한 문제가 두 분이 이해가 맞아서 그렇군요. 만난 게 아닌가.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석들 뭐 서로 보는 관전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요. 문안박이 정말 서로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정작 지금 새누리당도 심각하고 뭐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뭐 이렇게 쭉쭉 진도를 뺀다는 건데 위원장 선임부터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주류에서는 좋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꼭 해야 되겠다. 임명 강행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비주류에서는 좋은이 웬 말이냐. 안 돼. 이부영. 아니면 김상근 뭐 이렇게 대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위원장부터 삐그덕 대다가 이게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죠. 뭐 돌려막기. 돌려막기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뭐 그 안 대표의 본심이라기보다 안 대표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그 의원들께서 특히 비노 의원들이 안 대표에게 한마디 하셔야 된다라고 막 주문한 결과다. 왜냐하면 안철수의 뜻이 아니다? 아니요,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뜻이겠지만 워딩을 아니 안 대표는 워딩을 조금 정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돌려막기 이런 건 사실 그래. 적한테 쓰는 말인데 네, 카드 돌려막기도 생각나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게 그 안철수 대표가 궁색해지고 있어요. 이게 재산도 1,500억 기부하고 대통령직도 양보하고 서울시장도 후보도 양보했는데 말이야. 자꾸 이런 문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대표가 양보했다 그러시는데 안 대표가 아무래도 그 빅마우스고 스피커가 크다 보니까 그 좋은 그 위원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분이 지난번 2012년에 공심위 위원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부가 친노 인사이다 보니까 그 2012년 공선이 잘 됐다. 그러면 또 별말 안 하겠는데 2012년 공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전략 공천은 20% 지켰는데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절묘한 방법으로 그 주류 측의 주요 그 의원들 수도권의 인사들은 경선을 안 하고 피해가는 아주 기발한 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잖아. 서양호. 그러게 말이야. 그따위리 해놓고 또 조은이 다시 오냐고. 그 이런 뭐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여튼 조은이라고 하는 분을 쓰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스탠스가 또다시 친노 알박기라든가 친노 개파 챙기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격한 표현 안철수 의원답지 않은 그 저작거리 용어로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빗댄 거지.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를 챙겨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문재인 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누가 좋을 것 같으십니까? 누구? 저는 뭐 비노회에서도 이미 이부영, 김상근 카드를 서로 꺼내놨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김상근, 이부영은 이미 제외다. 그래서 좀 의외의 변수. 예, 그래서 그 당내 세력 구도와 무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그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그리고 최고위원 공식적 의결 기구가 아닌 그 당내 여러 세력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참고해서 그런 분을 세우는 게 오히려 문 대표가 앞으로 하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 신뢰감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문 대표? 네, 저는 근데 여기에 앞서서 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문 대표 쪽에서 얘기만 하면 이게 다 뭐 이렇게 친노 알박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전대 때 황종 의원 도당위원장이 그 이윤석 의원하고 이렇게 맞대결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이윤석 의원님이 또 박지원 대표님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헤드라인에 친노 황종 승리 이렇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황종 의원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친노라는 거고 경선 룰 할 때도 그 여수의 김성건 의원 친노다. 경선 룰에 대해서 그때 막 시시비가 있을 때 그 잣대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뭔가 조금 제대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데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친노다. 분리하면 친노다. 그래서 뭐 혁신이도 친노다. 좋은 교수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러냐 그 밖에 사실 이 평가위원장은 이게
평가 항목 기준이 있잖아요. 네. 지지도 조사하고 의정활동이라든가 공약이행 평가하는 네. 거하고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지역활동 이제 이런 5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정치도 알고 그다음에 또 좋은 교수 이분이 아마 그 불평등에 관련돼 가지고 오랜 전문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노 비노 오히려 비주류 측에서 이렇게 뭐 불편하고 불평등하다 하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사람. 불평등을 연구한 사람이어서. 불평등 전문가입니다. 불평등. 불평등 전문가. 실제 좋은 몰랐어요. 교수 좋은 보면은 교수가 불평등 뭐 전문가. 여러 가지 뭐 그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해서 다년간 네. 아니 그래서 조언을 하겠다는 그 문 대표의 본심?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좋은 교수를 딱 찍은 건 아니죠. 이런 것 여러 이제 의원들이 추천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해철, 네. 박남춘 이런 아닙니다. 친노 의원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사실 누구나 해도 좋다. 그러나 취지에 맞게 해야지. 가령 이제 이부영 의원님 다 좋으신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전에 탈당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들하고 친소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탈당했기 때문에 지금 당적이 없기 때문에 당외 인사다, 외부 인사다 이러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면 정치인 출신 불가능하다. 네. 그게 아니면 실제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누가 해도 좋다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죠. 그 무슨 제가 예전에 뭐 자치구에 감사관을 해봤는데 네. 서로 자기 감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네. 자기 구에 네. 이렇게 좀 빼먹고 아니 네. 원정주의가 있고 네. 교차 감사라는 것을 권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서로 뭐 이렇게 감사관이 딴 데를 가서 감사하고 그렇듯이 그냥 뭐 정의당이나 천정배 의원을 좀 맡겨갖고 시키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요? 공정성이. 예. 네. 정의당 쪽이나 아니, 천정배 이게 저러니까 의원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니, 아니 근데 누가 제가 해도 그런 네, 뭐 누구 핵심 아니냐 복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비주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양반들이 오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함부로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처신의 무게감이 있어서 근데도 반대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전술적으로는 좀 그렇군요. 그렇죠. 정의당 모자라게 이런 아닌가. 건 말고 좀 너무 나간 생각이고 네. 대신에 자신이 주류니까 비주류한테 맡겼으면 그 먼저 어떨까? 그 비주류가 먼저 김상근 해달라, 네. 우리랑 친한 뭐 그 이부영 의장 해달라 얘기 나오기 전에 네. 문 대표 측에서 먼저 평가위원장을 어떠냐, 이렇게 했으면 비주류 측에 그렇죠. 누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을 그런 하겠다. 소통을 하기는 해요? 아 이거는 저기 아, 문재인 우리 대표가 그- 머릿속에서 딱 이 사람으로 해 이게 이 결정이 아니, 아니고 우리 안철수 그렇진 대표로 않아요. 말씀드릴 것 상당- 같으면 그 잠깐만, 한 아무도 명씩 안 얘기해, 한 하려고 명씩. 하는 국정원 잠깐만, 실력분 어디 특위위원장도 국정원 특위위원장도 문 대표가 제안하자마자 바로 네. 두 말도 하지 않고 맡으시면서 그 당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왜 이렇게 그 그런 전에 말씀하십니까? 혁신위원장을 안 맡았잖아요. 혁신위원장은 당이 언제 중요한 문제. 여론조사에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나왔듯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신다고는 하셨었잖아요. 네, 그죠? 혁신위원장은 대표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언제 중요한 문제니까. 아 그런 거구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그들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권오중, 서양호, 황희가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문안박 재밌게 해야 되니까 저도 어제 일요일이지만 취재를 세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사방천지 막 돌렸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은 교수님이 동국대 명예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최재성 의원이 동국대 출신이에요. 드디어 우리 그래서 드디어 최재성, 제가 쌩얼을 이렇게 까겠습니다. 왜 안 까셔? 이 진행자가 쌩얼을 까게 되는데 사실 조은 교수는 허수아비다. 뒤에는 최재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재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라는 것이 비주류의 본질적인 입장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 아니에요? 일선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 많으시군요. 아니 실제로 뭐 그렇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최재성 의원은 그 신뢰가 없어요? 신뢰라기보다는 어쨌든 본부장을 시키면서 네. 관철을 시켰죠 결국은. 네, 네. 총무본부장으로 네, 사무총장 논란이 그런 있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류 입장에서 보면 뭐 최재성이 원탑 아니냐. 실제로도 지금 최재성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대리하는 원탑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또 스타일이 그렇고 네. 뭐 이렇게 뭐 숨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축출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뭐 방어적인 기제들을 깔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조언을 내세워서 뒤에서는 최재성이 다 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친노의 이름으로 비노를 평가하는 평가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학교 그렇게 뭐 좋은 교수가 동국대 나오신 것도 아닌데 그걸 인연으로 이제 명예교수 하는 걸 하면은 뭐 서울대 출신들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이 진짜 측이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 분노하셨어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디펜스하고 이러고 싶은 거는 아닌데 맞았어? 이 양반은 그 실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대선 때 보면 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그랬죠. 사실 예. 아무도 단일화를 몰라. 위해서. 아무도 몰라 근데 불출마 선언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대선 저는 때. 이번에 그 사무총장 때 불출마 선언한 건 알았죠. 저도 대권 출마를 포기했거든. 선언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실제 3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당연히 또 나가면 4선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 근데 그 이제 동네가. 본인이 그 불출마 선언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불출마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 사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불출마 선언하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너무 대선이라서 그래서 네. 한 번 더 할까 뭐 이러셨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 정도로 뭔가를 자기가 이제 3선인데 뭔가 좀 정치권에 기여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그 양반이 이렇게 쭉 해왔던 걸 보면 그런 거지. 이게 좀 그다음에 이제 성격 뭐 이렇게 말도 좀 멀리서도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막 목소리도 크고 네. 뭐 이제 괄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럴 뿐은 아니다. 네, 이게 뭐 그분이 뒤에서 그러실 뿐은 조언을 아니다. 조정하고 뭐 그래서 조언을 사실 조은 선택했고. 교수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그 불쾌한 얘기일 수 아이, 있어요. 그럼요. 내가 무슨 누구한테 조정당하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반론을 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하튼 그런 그 비노계의 그 진단, 비주류의 진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노 비노 입장보다도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요? 우리 그 최재성 선배 같은 경우는 네. 그 별명이 네. 그 최배달 아니겠습니까? 최배달? 예. 왜 최배달입니까? 최배달하면 말보다 주먹. 아, 그래서 극진 가라다의 창시자이면서 극진 본명 최영의, 네. 일본 이름 오야마 마스타스, 일본 미국명 마스 오야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꽤도 많지만 그 비근한 예로 뭐 찌라시 나도는 얘기가 예전에 동국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네. 이렇게 권투도 잘하고 한 주먹했다라고 하는 뚝방의 전설이 네. 국회 뚝방의 전설. 예, 뚝방의 전설 그 최배달 네. 극진 가라다처럼 정치를 하는 저도 사람. 비슷한 얘기를 한 모 의원한테 재선 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선의 차이보다 맞을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아니, 근데 들고. 실제로 정치권 안에서 무력 행사를 그분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수석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직접 보지 못했고요. 네. 주먹은 뭐 술 한잔 하면서 봤는데 한 네.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 크기에. 주먹이 크다. 굉장히 큽니다. 최재성의 주먹이 크다. 그래서 비노 친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주류 측의 총무본부장이다 보니까 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그 공심위원장이 오면 총무본부장이 거기에 실행위원 간사 정도로 들어갈 텐데 아마 그런 친노 쪽 의견들이 반영되는 통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그러니까 그런 의심 나는 거 받지 말고 그러니까 친노 비노를 넘어서는 인사를 네. 문 대표가 이번에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안 대표가 사인을 보냈잖아요. 네. 회전문 돌려막기 이렇게 딱 사인을 회전문으로 보냈으면 그새 또 바꿔. 그럼 좀 약간 좀 알아듣는 이렇게 좀 네. 좀 알아들으시는 건 어떠세요? 문재인 대표 측. 예, 잠시 딴짓 하느라고. 토론에 집중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할 말 없으면 저렇게 딴짓하는구나.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습성이 있구나. 저게 주류의 아주 나쁜 특성이죠. 버티면 된다. 뭐 어차피 뭐 좋은 뭐 된다 이런 저 아니 심리를. 오늘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 끝났을 텐데 예, 조금 그러니까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임명 안 했대요? 네, 그렇군요. 연기될 것 같아요. 연기될 것 같아요. 이거 비주류 반발이 상당히 세군요. 그죠? 그렇죠. 2012년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들은 그 전략공천 없다 하면서 단수공천 다 하고 네. 그리고 비노 측에 있는 그 서울의 마포의 노웅래 의원이나 그다음에 저기 그 성동의 그 최재천 의원 이런 분들은 다 그 경선을 하면서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은 잘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기들은 단수 공천으로 혼자 그냥 받으면서 우리는 경선을 시켰다. 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경험이 악몽이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그 조은 교수가 되든 그밖에 누가 되든 평가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현역 의원 20%가 탈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뭐 사실 이것은 뭐 누가 되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과 틀 잣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것은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방 정리하세요? 아닙니다. 당연히 뭐 그냥 단순하게 물갈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 평가를 받아야죠. 그거는 뭐 공무원들도 다 평가를 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평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차기 선거와 관련해서 현역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네. 근데 단순히 이제 20%를 잘라낸다라는 게 방점인지 네. 20%를 자른 자리에 어떤 인물들을 세울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미래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전략이 문 대표 쪽에 주류 쪽에 있는가 근데 그런 부분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측. 아니 실제 혁신위에서 처음에 빼곡히 취재해가지고 의원들 이제 평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 현역 물갈이 20% 좀 약하다. 전에 박근혜 위험한 대표 발언. 시절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주 뭐 다 다 내보내겠다. 그래요. 비노는 싹을 아니고. 죽이겠다. 박근혜 대표가 전에 새누리당이 이미 333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30% 날렸어요. 30%를 날려라. 30% 날렸고 안 대표님 참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공천 30% 했고 그다음에 경쟁 30% 했고 네. 이미 새누리당에서 30% 날린 경력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20% 날리는데 이거 뭐 너무 많다. 이거 얘기하면 국민들 웃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정서에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가능하면 많이 현역을 물갈이하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 그만큼 지금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희정 이게 부대변인. 문제는 측이 아니라 본인의 속셈을 드러내는 거. 저는 그렇지 않고요. 네.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네. 20%가 뭐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건가? 근데 지금 보면 그 평가위원회로 20%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심위가 가동이 돼서 이제 하는데 이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가지고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 대신 여기에서 비현역 신인 가산점을 주고 결선 투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다. 이러면 어떻게 신인들한테는 유리할까요? 안 유명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둑을 뭐 18점 깔아주고 둔다고 바둑 고수한테 이기진 못하죠. 네, 그런 절대적인 한계는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뭐 결선 투표다 그러면 소수자 연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합 집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능히 뭐 신인들이 유리할까라는 거는 의문이고요. 그렇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가령 뭐 제가 만약에 어디 뭘 출마를 한다 치면은 저는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사니까 양천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사실 저 같은 신인은 인지도가 한 1% 2% 나와야 되는데 네. 좀 학력이 높은 동네에 가서 인지도 조사하면 한 30%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데는 한 20%대 나오고 누가요? 제가 황희정선? 황희정수? 물어보고 저기 황희 아십니까? 그럼 다 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황희가 이 황희가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100% 나오겠네. 권호주 이름 되면 아주 탤런트인데. 어떤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야. 어떤 룰을 적용해도 다 현역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신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가산점 결선 투표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원외 지역 같은 경우 네. 그런 데는 조금 그 경쟁의 재미를 불러넣어 줄 수 있겠죠. 실제 신인한테 10% 가산점을 줘도요. 네.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득표율의 10%입니다. 플러스 10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30% 받았다 그럼 3%가 가산되는 거예요. 현역은 1000표 받는데 자기 뭐 200표 받고 10% 해봐야 220표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 야.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경선이 신인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개인의 그런 처지도 있겠지만 예.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좀 흥행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성 정치권의 거대
거목이었던 이인재 김근태 의원과 예. 경쟁해서 예. 신예가 돌풍을 일으켰던 예. 뭐 그런 국민참여 경선. 흥행적 측면이 원래 더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선 때는 이게 후보가 단순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만 246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 경선에서 그 공심위가 20%를 그 심사 평가하면서 잘라내느냐, 경선에서 신인들이 유리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246개다 보니까 상징적인 곳, 즉 말하면 왕건이가 좀 있어죠. 왕건이. 상징적인 몇 군데에서 그렇죠. 큰 경선의 왕건이들이 컨벤션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역도 좀 부수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이나 콩고물 전략. 그렇죠. 서울, 광주 이런 데 몇 군데 집중해서 네. 그래서 왕건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20% 내에서도 그 피할 사람 피하고 빼기는 사람 몇 줄 다 빼고 뭐 네. 죄 없고 계보 없는 사람만 날리지 말고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날라가 할 정도의 거물도 좀 날리고 우리 서 실장님 얘기는 평가위원회에서 날리자는 얘기예요. 평가에 날리고 또 경선도 그런 상징적인 분에서 붐업을 시켜줘야지 네. 도전하는 신인들이 그 새로운 바람에 의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 그냥 조용하게 치르면 네. 현역 의원들이 뭐 조직 잡고 있고 구청장 시구 의원들 야당은 다 갖고 있는데 네. 신인들이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럼 여전히 전략 공천은 굉장히 유의미하겠어요. 이런 신인들이 좀 전략적으로 배치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 정서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물갈이, 뭐 읍참마속,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사과하고 이런 네. 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략 공천이죠. 예, 그게 예전에는 이제 뭐 당 총재들이 있을 때는 쉽게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군소 리더십들만 있는 거니까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에 야당은 특히 네.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으로서는 좋은 인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흥행도 불러일으켜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네. 사실 당에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공천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 자신이 그 내리꽂으려는 그 사람들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전략공천이다. 이렇게 보면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걸 해야 될 그 지도부가 그런 뜻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측. 측. 맞아? 측.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가 하면 로맨스요? 지금 깊어졌어. 지금 준비해온 내용 한숨이- 이외의 질문이 막 가고 있어가지고 한숨이 한숨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있어. 아 질문지대로 안 가니까 정말 미치겠다. 실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 대표님 의견을 못 듣고 왔어.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전화 연결. 전화 연결. 전화 문재인 찬스. 대표가 통화 안 됐으니까 윤건희 형 특보하고 통화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생각을 그대로 전달 못한다는 게 섞어서 못한다는 게 그게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선 저도 이렇게 좀 괜찮은 신인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이겨야지 이제 선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배치하는 것도 단 그걸 이제 선출하는 과정들이 그 흔히 이제 일방적이지 않고 누구나 봐도 이건 저 사람은 맞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합의될 것 같아요. 탑픽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선거 전략상 그렇죠. 이 당이 뭘 어떤 상품을 국민에게 팔아먹을 것인가 비전을 제시할 그렇죠. 것인가 이런다면 뭐 예전에 문 대표님이 계속 얘기했죠 경제 중심 정당 이런다면 뭐 물량 공세하는 거죠. 경제학자들 뭐 전문가들 뭐 실제 경제판에 있는 뭐 CEO들 땡길 사람 다 땡겨서 한 20명 그냥 갖다 박는 거죠. 그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진짜 경제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드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룰 세팅하다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인 게 아쉬운 거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핵심 그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번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결선 투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2월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매주 결선 투표를 할 거다. 그래서 상당히 흥행몰이를 할 거다. 사람들이 그 부산에 가서 문재인이 김무성이랑 붙어라. 그래서 흥행 요소를 만들어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꼭 문재인이 가서 붙어야 되냐. 문재인 말고 이를테면은 손수조가 문재인하고 붙어서 상당히 큰
그 유명세를 얻듯이 김무성을 꺾을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손수정은 못 꺾었죠.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곳곳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경선 라운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선 투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 본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결선 투표 흥행몰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대표 측근이 네. 그 문재인 대표 부산 안 갔으면 하는 자기 소망을 얘기한 것 같고 네. 아니 대선은 그 한판 승부인데 네. 총선은 아시다시피 246개고 그렇죠. 그 서울과 호남이라고 하는 그 야당에게 유리한 곳만 해도 한 100여 군데가 훨씬 넘는데 네. 그 100여 군데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그 사람들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징적인 곳, 뭐 서울이면 종로, 그다음에 광주의 한 곳, 뭐 부산, 뭐 부산. 네. 근데 부산도 보면 뭐 그 부산을 이기기 위해서 그 문재인 대표가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네. 그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산에서 그 소리를 내서 수도권에 있는 야당이 이렇게 최선 결상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수도권을 공략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뭐 성부격서 그 부산에 소리를 내서 네. 이렇게 야당이 헌신하고있다, 결상전하고있다라는 걸 가지고 비등비등한 싸움이 벌어지는 수도권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상징적인 몇몇 군데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던가 예선전 그다음에 그 심사평가에서 현역을 날리든가 이렇게 상징화를 극대화해야지 네. 246개를 전체를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그 분산되고 그 이것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지금 독재 시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국은 흥행입니다. 흥행이 과연 될 거냐. 그래서 몇 군데 상징적인 곳을 찾아야 한다. 네. 저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부산 출마는 왜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엄마가 야 막내야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대표도 뭐 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서울 수도권을 승부처로 해서 노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종로를 한번 노원이 승부처예요? 서울에? 서울의 승부처잖아요. 서울의 싸움을 버텨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말이 길어지죠? 나만 느끼는 건 아니지. 명분은 좀 떨어지는데 부산에 가자 하는 사람도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야 너 부산 가라 그러니까 이게 남이 가라 해서 가는 것 같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기분도 좀 상하고 아니 내가 그래서 버티는 거야? 그래서 뭐 총선을 이기기 위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혁신 경쟁을 우선하자. 그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혁신안을? 그 어디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국정감사에 성심을 흐트러뜨릴까봐 그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추석 끝나고 혁신안 발표한다고 하는 게 그럼 추석 끝나면 지금이냐 오늘 내리냐 하다가 국정감사가 내일 하루 그 현장 시절 때문에 쉬니까 화요일 날 한다는 설이 이렇게 도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에 충실한 꼼꼼한 안철수 대표 성격상 이번 주를 거치고 나서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 정도 빠르면 일요일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부산 출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 칼럼 전쟁이 붙었잖아요. 한겨레 안에서. 그죠? 박 시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신데 현재적으로는 그 어쨌든 진짜 대변인 같아. 아니 문재인하고 안철수 싸우다가 지치면 그때 나타났다 이게 지켜보자. 뭐 박의 시간입니까? 박의 시간이 온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꼭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가라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박시장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중량감 때문에 뭔가 역할을 크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또 뭐 노원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명분이 없는 거고 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 좀 중량감 있는 지도자들이 만나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혁신위에서 막 던지다 보니까 안철수 소위 누가 그 예전에 이범 씨가 얘기했듯이 공대생한테 자꾸 이렇게 뭐 강요하고 이러는 거 싫어한다 공대생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 거부적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나한테 언제 얘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런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라운드 테이블을 좀 만드시는 거 어때요? 문 대표 측에서 아니 그 실제 이제 뭐 아니 저희도 뭐 당장 나가라 뭐 사실 뭐 부산 출마라고 이제 하면서 또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지역구 가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칼 쥐어주고 권총 든 사람하고 가서 싸우라 뭐 이제 이런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문재인 대표는 실제 이제 발표하신 대로 뭐든지 누구랑 당에 도움이 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기본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옛날에 지난 총선 때 그 저희가 5% 미만으로 아깝게 진 지역이 29석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그때 이제 결국은 여당은 박근혜 유력한 미래 권력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5분을 간격으로 해가지고 했고 저희는 이제 그 한명숙 총리인데 미래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게 조금 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곧 있을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생각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과연. 그건 근데 약간 좀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되고 뭐 29석을 아깝게 졌다고 하는데 그게 지원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본인 경쟁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는 옥석을 가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총선 기조, 사람 배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움직여서 봐야지 자꾸 조각조각 내서 보다 보면 이게 퍼즐 맞추기가 돼서 잘 안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를 따로 떼어내서 먼저 얘기하지 말고 이 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거 정하고 그 합의가 된다면 그럼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들로 채워넣을 것인가. 단순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고 지역을 정해야지 지금 너무 그게 앞서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른바 문안박 퀴즈 연대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모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좀 소통하는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보면 만나면 싸워,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화해의 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리더십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죠. 소통을 좀 해야 화끈한 소통을 해야 뭐 총선 전략도 만들고 큰 판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나이 많은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뭐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를 당 대표로서 좀 줄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보다 넓은 아량으로 말이야. 퇴근하고 끝나고 혼자 소주 드지 마시고. 혼자 소주 드신대요? 그리고 샤이한 사람 특징이 원래 집에 벌써 초대만 몇 번 했는데 혼자 소주. 아 그런가? 그래서 뭐 세 분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이렇게 문안박이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흉금 터놓고 얘기하면 오해도 풀리고 할 텐데 세 분 다 일단 뭐 혼자 있는 사색을 즐기시는 전통적 의미의 정치인들은 아니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 모임에 목표가 있습니다. 대선이 가기 전에 세 분을 직접 옆에 끼고 한번 6분이 육자 토론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을. 육자 토론이 아니라 세 분이 토론하고 저희는 옆에서 빠지는 거요? 서 있는 거 받아 아니야? 적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반대야. 그런 날이 꼭 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문안박 연대가 실체적 진실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첫 방송인데 굉장히 좀 긴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입이 살짝 얼었어요. 언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뭐 좀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다뤄야 될 의제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다음 주제는 다음번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황희정 선부터. 저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말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하는 편인데 여기 와서는 아주 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채로운 얘기, 좀 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첩에 굉장히 많이 적어오셨는데 오늘 다 얘기하고 가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첩 정승이시네. 수첩 정승이네. 한 반밖에 못했어요, 사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메일이 올 것 같네요.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대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약간의 가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는 뭐
뭐 우리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안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이 뭐 그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단초가 돼서 좀 그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 측입니다. 저는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분은 기성 정치가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에 의해서 불려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먼저 나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세 분이 나온 국민들이 당신들을 부른 이유를 잘 고민한다면 그 세 분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우리를 역사로 불러낸 국민들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낡은 정치를 좀 청산하고 새롭게 좀 해라 라고 하는 대의의 도원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 대표 측 문재인 대표와 그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그 변화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문국현 그 전 의원, 그리고 손학규 대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의 이상돈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영입하려고 한 여러 가지 시도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가 있기까지는 현재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잠깐 이용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새로운 것이 그것이 그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열린 자세. 같은 지지율이 비슷하면 말이야. 지난번에 안철수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이 양보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통 큰 그런 게 있을 때 바로 박원순, 안철수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문안박 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측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서양어 댓글 올라온다. 댓글 폭탄 기대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방송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얼마나 더 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나 정했어요. 제가 문안박 하면 세 분 합심해서 연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마지막에 이 구호를 할 텐데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연대 안 할 거지? 네. 나가서 싸울 거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연대하고요. 속으로 싸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안박! 연대! 아니 나 연대 아닌데 권호정만 연대 주시냐? 그렇구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